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고등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두 학교 감염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소규모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1명이 전파력이 강한 BA.2.75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BA.2.75 변이 국내 확진자는 지난 14일에 이어서 2명으로 늘어났는데 강한 전파력을 타고 추가 확산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50대의 누적 치명률이 40대의 4배에 이른다며 50대의 4차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월 둘째 주까지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50대가 40대의 4배, 누적 중증 화율도 3배에 이른다며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가 이르면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10,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역당국은 지역, 연령, 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한 인구 통계학적 대표 표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풀릴지 불확실해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매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BA.2.75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7일 확진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14일 BA.2.75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추가 확인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확진자는 2명이 됐습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와 비교해서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많아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바로 옆 중학교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전북 전주의 A고등학교 바로 옆 B중학교에서도 지금까지 모두 61명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파악됐습니다. B중학교는 지난 18일 월요일 1일 신규 환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날은 A고등학교에서도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은 69명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 사이에 확산 연관성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학교는 한 울타리에 있지만 식당이나 교실 건물 자체가 분리돼 있어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고 두 학교 모두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나 주변 상가, 학원 등에서 학생들 간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를 권고했으며 방역 안내 문자를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보내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수학여행이나 체험 활동을 할 때 학년별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거나 조기 방학을 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가운데 50대의 누적 치명률이 40대의 4배에 이른다며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월 둘째 주까지 코로나19 연령별 누적 치명률은 40대가 0.01%, 50대는 0.04%, 60대가 0.25%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까지의 누적 중증화율 역시 40대가 0.05%, 50대가 0.14%, 60대 0.38%로 나타났습니다. 50대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60대보다 낮지만 40대와 비교하면 중증화율은 약 3배, 치명률은 약 4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물기 예방접종관리반장은 50대는 기저질 환자, 특히 미진단 기저질 환자가 많다며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합의 변이 BA.5의 면역 회피력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우세종을 눈앞에 둔 BA.5 변이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감염되기 쉬운
면역 회피 특성이 있어서 재감염 비율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감염을 막지는 못해도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큰 만큼 고위험군은 꼭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이 4차 접종을 하면 3차 접종군 대비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모두 50% 이상 높았고 장기간 그 효과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접종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사전 예약에 따른 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이 전국 17개 시도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로 기존 통계에서 벗어난 숨은 감염자 규모를 찾아내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진행 중인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위해 현재 지역, 연령, 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한 인구 통계학적 대표 표본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지난 12일 본격 착수에 돌입했고 결과는 9월 초에 발표됩니다. 보건당국이 과학 방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후유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후유증 코호트에 대한 장단기 관찰과 심층 조사 연구로 임상 코호트에 기반한 양상, 원인 규명과 함께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후유증 연구를 통해 치료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과학적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 등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이 8월에서 9월쯤 나오면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BA.5 변이 등의 효과가 있는 모더나사의 개량 백신이 8월에서 9월쯤 나온다고 들었다며 나오면 가장 빨리 우리나라에 공급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이 개량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을 때 3차 접종만 했을 때보다 BA.5에 대한 중화 항체 농도가 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미국 모더나사가 오미크론 변이 대응용으로 선보인 개량 백신을 허가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이 BA.5 등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1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 베클루리주 등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계 코로나19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 변이에 대한 효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평가 결과 이들 세 개 치료제 모두 기존 델타 변이주와 비교해 BA4, BA5 등 4종의 오미크론 세부 변이에서도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한 달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검사와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페인이 3,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독일, 영국도 2,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발생국도 40개에서 70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긴장하는 동안 확산세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Despite 2 years of experience with COVID, our response to monkeypox has been maddeningly slow. 원숭이 두창 환자는 드러난 결과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검사 자체가 적고 확진 환자 집계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The people saying, gee, well, we just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another infectious disease. But this disease is significant.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심각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확산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미국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용 백신 사전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의 백신이며 실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엄중시 가천대 의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유행 정점 때 3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하반기 재유행에 대한 그 예측을 할 때 9월부터 11월 말 사이에 한 번의 재유행은 뭐 분명히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BA.5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가운데 유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유행 예측보다는 한 4주 정도 빠르게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의 정점이 오는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정점을 향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인도에서 입국한 한 명이 BA.2.75 변이 감염자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일전에 확진된 감염자보다 먼저 감염된 건지 또 국내 확산 가능성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BA.2.75의 첫 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해외 여행력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누군가 BA.2.75를 감염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전파시켰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아직 2명밖에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도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유입 초기 단계에 보이는 형태의 전파가 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 BA.2.75의 전파력이 만약 BA.5보다 높다면은 앞으로 유행을 BA.2.75가 다시 주도하는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유행 기간이 그러니까 이 큰 유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두 개의 정점이 있는 쌍봉형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백신은 초기 우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인 BA.1에 대응하는 이가 백신인데요. 먼저 이가 백신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백신들은 초기 우한 바이러스를 기초로 제작을 했는데 최근에 모더나가 개발한 이가 백신은 이 초기 우한 바이러스와 함께 최근에 유행했던 BA.1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같이 이 항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그 항원을 넣은 그런 백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 보호 효과, 예방 효과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 현장에서의 근거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네,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모더나 백신이 기존 접종자의 추가 접종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이 도입될 경우 BA.5나 또 BA.2.75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보호 효과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BA.5에 대해서도 중증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실제로 아예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정점이 오는 유행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새로운 백신이 도입되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9월 중하순이나 10월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유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가 mRNA 방식의 백신을 권고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제조합 단백질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백신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의 그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mRNA 백신 접종을 했던 분들 중에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재조합 형태의 노바백스 백신으로 백신을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 노바백스 백신이 mRNA 백신보다 그 이상 반응 발생 빈도가 절반 정도로 낮고 또 이 단백질 재조합 형태라서 항원, 그러니까 이 면역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백신을 좀 충분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학여행과 집단 감염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에서 진단 검사를 했는데 1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전부터 집단 감염이 예고된 건 아닌지 하거든요. 예, 사실 뭐 역학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언급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 전에 한 학년에서 10명 이상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이게 그 학교 내에서의 유행, 그리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해당 고등학교 바로 옆에는 학교 정문과 공간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중학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학교에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두 사례 간의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같은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이외의 그 공간에서도 이 두 학교의 학생들이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뭐 워낙 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유난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특이한 경우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시간을 함께 오래 하는 그런 그 공간을 함께 오랫동안 공유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현재 BA.5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258개 시 군구 지역에서 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 10,000명을 선정하고 있죠. 여기서 항체 양성률 조사란 무엇이며 방역 대책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가 그 백신을 접종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몸에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항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서 또 어느 연령층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적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그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언제까지 이 그 조사가 끝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유행 기간 중에 검사가 진행되어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연말이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유행에 도움이 되는 대책 개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유행에 대응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재확산이 시작된 만큼 이제부터는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긴장감을 다시 조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서 인기를 끄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부서져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식탁 상판은 온데간데 없이 다리만 남았고 바닥엔 각종 파편과 음식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니, 뭘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탁 친 것도 아닌데. 지난해 3월 A 가구 업체 온라인몰에서 산 세라믹 식탁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12mm 두께의 강화 유리에 700도 열처리를 해 만든 세라믹 글라스 제품입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업체 말만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발목에 가서 피가 나더라고요. 청심만 먹었는데도 그냥 자꾸 이름 주저앉은 게 그냥 머리에 떠올라갖고 저녁에 자다가 깨지고 식탁 밑에도 막 찍혀가지고 그거 빼내고. A 업체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정확한 파손 원인을 파악 중인데 YTN 취재진에 세라믹 글라스의 주된 소재인 강화 유리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B가구 업체의 세라믹 식탁도 사용한 지 1년 반 만에 상판 일부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3mm 세라믹 밑에 10mm 강화 유리가 붙어있는 제품인데 이 업체도 세라믹이 아닌 강화 유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고온을 가했다가 곧바로 냉각해 만드는 강화 유린, 일반 유리와 비교해 외부 충격에 강해 자동차, 사무용 책상 등에 흔히 쓰이지만 100만 분의 1 확률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강화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응력이 균일하지가 못하다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도 지난 3년 사이 28건에 달하는 세라믹 식탁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세라믹 식탁 사용 중 강화 유리가 파손되고 자연 파손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라믹 식탁 자연 파손 현상이 이어지자 가구 업체들은 세라믹 글라스 소재 식탁 판매를 중단하거나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교육부와 7개 정부 부처가 연계해 미래 자동차와 2차 전지, 수소, AI, 반도체 등 14개 첨단 산업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143개 대학에 420억 원을 지원하고 2024년까지 1년에 4,300명씩 총 13,000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지원을 기존 대학 혁신 지원 산업 재정 지원과 연계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학의 강점 분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부처는 교육 환경 조성 지원과 산학 협력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에서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 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말 현재 보유 비트코인 약 75%를 법정 통화로 전환했다며 대차 대조표에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한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풀릴지 불확실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초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번 매각으로 수억 달러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를 돌연 중단한 뒤 다시 지난해 7월에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서 원형 보존 원칙 아래 문화예술을 접목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세계 인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5대 핵심 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 본관과 관전은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600여 점에 이르는 예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해서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열거나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유명 작품을 전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미술작품 수목 5만여 구로 침류각, 오은정 등 청와대 콘텐츠를 내부 건축물, 야외 공간과 결합해서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서울 한강공원과 유흥가 일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피서객들이 몰리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이태원과 홍대, 압구정 등 유흥 밀집 지역에서 공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 바퀴 차의 음주운행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7월과 8월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 4.2% 늘어났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린 음주운전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각종 원재료값이 폭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또 커졌습니다. 네, 최근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격상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14년째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기백 씨. 올해 들어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강한 전파력의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처럼 다시 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면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트였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또 시련이 올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서울 화양동에서 갈비찜 가게를 운영하는 홍성근 씨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껑충 뛴 식자재 값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등락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가 원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어느 걸 한 가지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 상당히 매출에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원금 감면과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만기 재연장 지침을 내놨지만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지나 8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선별적 단계적인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전과 같이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 끼에 10,000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는 백반집의 인기는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재료값에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고 가격을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처지라 백반집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고물가 시대 7,000원에 5첩 밥상을 내주는 백반집은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집에서도 사실 반찬이 여러 가지 안 나와요. 차라리 이런 백반집에 와서 먹는 게 음식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치솟는 물가 탓에 사장님은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반찬으로 제공된 조기는 50마리에 8,900원에서 21,000원으로, 취나물은 2근에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가격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다른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어 식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급등한 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번 주부터 백반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백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승부하는 기사식당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00원대였던 닭값이 4,000원을 넘어서면서 인기 메뉴인 반개탕과 초계무침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름 별미로 제공하던 열무김치는 몇 달 새 3배 넘게 뛴 열무 가격 탓에 상차림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마다 한 번씩 가는데 가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살 때가 있어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는 잘 먹었다 한마디로 버틴다는 사장님들의 푸근한 인심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7개 수입 생필 품목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네,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적용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0%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쇠고기 등을 비축하는 냉동 창고.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가격을 낮춰 유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할당 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등 7가지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대두 10,000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선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지원 효과는 모두 3,2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는 1년 전보다 56.3%, 호주산은 88.8%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 할당 관세로 5에서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소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한우 산업까지 같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 수준을 저희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닭고기 도매가도 14.8% 오르자 정부는 20에서 30%에 달하는 브라질, 태국산의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분유도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10,000톤으로 확대돼 도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무관세 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우 할인 행사 등 축산농가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주 등에 사용되는 주정 원료와 커피 원두, 쇠고기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유통매장에 풀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쯤 돼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대폭 높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을 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1.3%포인트 높인 4.5%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 3%에서 2.6%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가 성장률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7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은 4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5.4% 늘어 무역 수지는 8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12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6.1%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또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누리호 발사에서 알 수 있듯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든 원천 기술 개발이나 공익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엔 25개의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들 출연연을 관장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영어 약자로는 NST더라고요. 네, 자, 이 단체가 어떤 기관인지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 과학의 달인 시청자 여러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데 그 누리호를 개발한 곳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가 차원의 공공부문 연구 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정부 출연연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YTN 사이언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에도 뭐 키스트라든지 에트리라든지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이 기관들을 이제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연구회에서는 그래서 연구기관의 어떤 기관장 선임에서부터 또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또 기능 조정을 하고 평가, 융합 연구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체 연구원들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셨습니다. 네. 취임하시면서 출연간 융합 연구를 강조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 변화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좀 제가 어떻든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융합 연구를 지금 진행을 많이 노력을 좀 기울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2014년에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25개 출연연들이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필요한 그런 큰 연구 성과들을 내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이제 2014년에 출범한 융합 연구단들이 지금 이제 한 7, 8년이 돼가면서 이제 대형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공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CIM 융합연구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NK 세포 기반의 면역 치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지금 1,545억 원의 기술료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세비 융합연구단이 이제 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는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등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개발해서 지금 한 70개 기술에 한 337억 원 정도의 기술료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NST 융합연구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새롭게 한국형 융합연구 모델을 다시 한번 좀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융합연구 토대로 해서 이 융합연구를 좀 개방형으로 또 선도형으로 더 확장을 해서 이 출연연의 융합연구 모델을 국가 모델로 융합연구 모델로 좀 확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또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열심히 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사장님께서는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죠. 그 출연연 출신의 이제 이사장으로 이제 최초의 이사장으로 주목을 받으신 분인데요. 자, 지금은 이런 출연연을 총괄하고 있는 이 단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뭐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33년 전에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또 원장을 또 했고 지금 또 이사장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33년 전에 출연연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가 과학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부심들이 좀 꽤 있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요즘 젊은 우리 연구원들 보면은 이 자긍심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출연 연구원들이 1966년에 이제 키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70년대, 80년대에 출연 연구원들이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사실 주역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는 이 출연 연구원들의 많은 진짜 이 피와 땀이 이제 서려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고 이제 확장이 되면서 출연연의 역할들이 좀 다소 포지셔닝을 못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출연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과 이제 역할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지금 그런 것들하고 따라서 연구원들의 좀 자긍심도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바라고 있는 거는 이 출연 연구원들이 과거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 출연 연구원들이 다시 한번 국가 대표 공공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연연 연구자들이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출연연으로 다시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연구자들이 자긍심이 좀 많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도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연구자분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전해지면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어떻든 후배 연구자들이 좀 자긍심이 좀 더 갖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급여가 뭐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 또 민간 기업들이 또 민간 대기업들이 워낙 이제 성장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출연연 연구자들이 아마 한 민간 대기업 연구소에 비해서 한 90% 정도 이제 인건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과학 분야는 이런 어떤 그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온 그 좀 보도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과학자들이 이런 좀 기관별로 서로 다른 어떤 인건비 구조 때문에 좀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누리호도 발사에 이제 2차 만에 성공을 했지만 어떻든 미국에서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고 달 탐사에 성공하면서 이 과학 기술인들이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IT 혁명을 지금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 발사도 생겼고 얼마 전에 또 우리 큰 수학자도 나오셨고 이런 과학자의 꿈을 가지게 될 건데 이런 과학자들을 이런 어떤 뭐 기관의 출연연의 어떤 뭐 연구원에 따라 연구소에 따라서 급여가 높고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우를 받는 그에 대응하는 대우를 받는 그런 좀 출연연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사실 항우연을 계기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각 출연연 연구원들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출연연도 25개가 출범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뭐 키스트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생명공학 연구원 같은 데는 유전공학센터가 이제 독립이 되는 형태로 뭐 나왔거나, 그다음에 뭐 공무원 조직으로 있다가 출연연이 되었거나 이게 좀 이 출연연들이 전체적으로 출연연으로 성장하게 된 그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임금 구조가 좀 다르게 좀 시작이 된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이제 좀 출연연 간에 조금씩 임금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한 2달 전부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했고, 현재 지금 이게 이제
기관 출연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NST나 과기부나 기재부 같이 이제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임금 구조를 파악을 하고 출연연 전체가 좀 이제 좀 나름 이제 좀 격차 없이 좀 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 그다음에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든 출연연 연구자들이 이런 어떤 임금 구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마음 상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가 되는 문제가 얼른 좀 해결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과학기술 분야 출연을 관장하시는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해야 할 일,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이 어떤가도 궁금하거든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국가 패권이고 또 국가 안보고 우리가 이제 반드시 가지고 가야 선진국으로 이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든 반드시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기정학이라는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그 지리적인 어떤 위치가 이제 어떤 지정학인데 이거는 이제는 이 기술의 어떤 수준,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 수준을 좌우하는 이제 기정학이라는 부분이 많이 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 과학기술은 점점 융합화돼야 되고 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좀 심하게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지금 심하게 요동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또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서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을 어떤 핵심 기술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초격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또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핵심 기술들을 좀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출연연구원들이나 대학이나 이제 민간 부문이 역할을 잘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국가의 어떤 과학기술 수준을 어떤 G5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태클을 붙어야 될 것 같고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계획을 잘 잡아서 과학기술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의 공학적 기술 개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발전협의회는 합성생물학 관련 정책 자문과 국내외 연구협력 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산학연을 각각 대표해 고석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한호 바이오니아 대표,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요 감염병 연구 개발에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총 5,0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염병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백신 국산화와 mRNA 등 신개념 백신 플랫폼 확보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섭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 차 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오는 2030년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미국 CDMO 시설 준공 이후 50여 개 회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마티카 바이오가 미국에서 축적한 선진 기술과 차바이오텍의 세포 치료제 기술을 결합해 상승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기업의 혁신 제품을 소개하고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신기전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과학신기전은 국립중앙과학관과 민간교육기업 폴리곤즈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으로 메이커 기계장치와 교육 콘텐츠인 창의역 블록을 이용한 창작 제품을 전시합니다. 또 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체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동반 가족이며 체험 재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올해 들어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언제 장사를 접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2년간의 교훈을 바탕으로 고통을 나누어 모두가 함께 시련을 이겨내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